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의 속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문화의 속성 중에서 공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공유성. 구성은 다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문화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A 사회와 B 사회, 즉 서로 다른 사회를 구별해 주는 것이 문화의 공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속성 중에서 학습성이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는 말은 이게 배울 학자로 익힐 습자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것, 이게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천적으로 알게 된다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능, 졸리면 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배고프면 뭘 먹는다, 이런 것들은 문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를 구성하는 말이라든가 글, 각종 기호, 숫자, 관념, 가치관, 각종 제도, 의식주, 생활 양식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문화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문화냐 문화가 아니냐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배우고 익힌 것이냐 저절로 알게 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 학습성은 시험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 명은 이제 미국에 입양을 갔을 때 몇십 년 후에 둘이가 만났다 이거죠. 근데 생긴 건 똑같은데 서로가 쓰는 말도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화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학습성이라는 것이죠. 쌍둥이지만 서로 배운 문화 요소가 다 달랐던 거죠. 서로의 어떤 의식주, 생활 양식도 다르고 가치관, 관습, 아니면 쓰는 말, 글 이런 것들은 왜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냐? 서로 배운 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문화의 속성 중에서 전체성이라고도 하고, 총체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통합성이라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전체라는 말은 이게 올전자고 이게 몸체자 이렇게 쓰거든요. 또 총체성이라는 말은 이게 다 할 총체, 모두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문화를 이루는 여러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문화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하나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A, B, C, D 여러 요소들은 서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가 B와 C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증거는 뭐냐? 그래서 시험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A 요소가 변화했는데 B 요소가 변화했더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A가 변하고 B가 변화했다, 이것은 각각의 변화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수능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피임약이라는 것이 발명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약이 발명이 됐더니 여성들이 어떤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뒤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되고 사회 진출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임약이라는 것이 발명되는 것하고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문화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전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문화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은 따로 놀지 않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 중에 축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축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농축되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농축. 그래서 이게 높다 이런 뜻이고요. 적다라는 말은 적어서 쌓여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쌓여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만했던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더하기 이거 되고 이렇게 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가니까 인간들의 문화생활은 점점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문화의 축적성이죠. 그래서 수능에 많이 나왔던 것이 뭐가 나왔냐면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자, 바퀴가 발명이 되었다. 바퀴. 그러니까 바퀴를 만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마차가 또 나왔고 마차 만드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문화의 축적성이죠. 그러면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쌓여간다 그러는데 이 쌓여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상징체계의 도움이 받는다는 것이죠. 상징체계. 대표적인 게 뭐 글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숫자라든가 각종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상징체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앞세대 또는 다른 지역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 전해주는 걸 구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뭐 글로 전해줄 수도 있고 그림으로 전해줄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전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앞에 사람들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니까 마차 타고 다니던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다음 자동차 타는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점점 풍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상징 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쌓여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생활은 풍부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으로 뭐가 있었냐 하면 변동성이라는 게 있었죠. 문화의 속성으로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렇게 쓰는 이제 약자로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변할 변자고요. 움직일 동자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화의 세 측면을 따져보시면 자, 대표적인 것이 어떤 물질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만들었다. 보일러를 개발했다. 아니면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마차를, 자동차를, 비행기를 아니면 컴퓨터를, 휴대전화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공물들, 모든 인공적인 것들, 인공적인 물질은 다 물질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옷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지금 우리가 이 원격으로 찍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기술 같은 것들도 다 물질 문화하고 관련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음식 문화는 물질 문화로 본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 문화는 물질 문화의 하나로 본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 문화라는 게 있죠. 제도 문화. 예를 들어서 희소자원을 배분하고 그런 걸 생산하고 이런 걸 할 때 하는 경제제도라든가 또는 어떤 권력의 획득과 무슨 유지와 관련된 정치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종교제도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이쪽 각종 제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제도문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념문화라는 게 있어요. 관념이라는 말은 추상적 사고의 틀을 관념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간의 고도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뭐 예술적인 작품들, 문화, 철학,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관념문화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비물질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의 변동성을 배우니까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그 변동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도 다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의복문화와 현대 사회의 의복문화는 다르잖아요. 또 조선시대의 정치제도와 현재의 정치제도가 다르고 조선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문화는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문화를 세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중에 이제 따로 우리가 문화의 변동 단원에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물질적인 거하고 비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변동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혹시 이쪽에 놓고 여기다가 속도라고 놓으면 일반적으로는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는 빨리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특히 이제 어떤 관념과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괴리가 생기게 되겠죠. 물질적인 건 빨리 변하는데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제도, 법규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부적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이런 걸 문화지체라고 부릅니다. 문화지체. 영어로는 cultural lag라고 하는데 이 lag라는 말이 이제 뒤처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뒤처지느냐? 물질적인 것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갖가지 어떤 부작용의 사례를 문화지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가 발달이 돼서 통신의 기술이 발달이 돼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했지만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통화하고 아니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한 영상을 찍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만드는 기술, 물질적인 측면은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에티켓,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티켓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어떤 에티켓이라든가 예절과 태도와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지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물질적인 것만이 빨리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비물질 문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 생각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이런 물질적인 측면이 더 늦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그러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 이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비물질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측면을 아직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기술이 사람들의 생각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술지체라고 부릅니다. 기술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도 종종 다루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대개의 경우는 물질적인 것이 빨리 변하고 비물질적인 것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문화지체라고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빨리 변하고 관념이 빨리 변하고 그 관념을 물질,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기술지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시험에 거의 출제될 확률은 뭐 이제 100%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뭐 A, B 문화와 B 문화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문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다른 문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이런 관점은 아마 교과서나 책에서는 거의 3가지만 다루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 4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비교론적. 그 다음에 총체론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화는 발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화는 뭐냐면 야만의 단계에서 미개의 단계를 거쳐 문명의 단계로 문화는 발전한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생활 방식이 다 같은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생활 방식을 뭐한다 평가해서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관점을 진화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은 서구 우월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국주의 시대 어떤 문화 제국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된 이런 관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적 관점에 가진 자들에 따르면 이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맨 윗단계가 서구의 문화가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의 문화는 발전의 마지막 맨 위에 단계에 있고 나머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문화는 서구 문화보다는 열등한 미개나 야만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자, 저 문화는 좋은 문화야, 저 문화는 저질의 문화야 뭐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이 진화론적 관점에는 제국주의 시절에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식민지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희 지역을 빨아먹으러 왔다 이러기보다는 자 너희들이 지금 지질이 못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준으로 너희의 삶을 끌어올려 주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거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국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관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있지만 진화론적 관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모든 문화는 발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문화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 관점에 따르면 열등한 문화가 있고 또는 우월한 문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 비교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뭐냐?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해서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보면 뭐 유교 문화권이라든가 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공통점이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 밥을 들고 먹는데 우리는 상에다 놓고 먹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식기는 뭐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먹고 우리는 흙을 구워가지고 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식기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는 관점을 비교론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비교론의 관점을 갖고 보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 비교론적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문화는 무조건 좋아, 또는 우리 문화는 뭐 아주 후져, 열등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 또는 우리 문화와 미국 문화를 비교하다 보면 이거는 좀 우리 문화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어? 아니면 이런 문화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게 어떤 질서의식이라든가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의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다든가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 문화는 좀 상대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는구나, 이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이런 문화가 강하구나, 공동체주의 어떤 공동체 정신이 미국보다는 낫겠네, 남을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콩알 반쪽도 나눠 먹는다 이런데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 돕고 이러한 전통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굉장한 장점이네,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총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의 속성으로 말하는 전체성과 비슷한 건데요. 문화를 이루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면 이 구성 요소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체론적 관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부분으로 쪼개서 이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이 부분만 보고 이 전체를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A, B, C 문화가 있다면 A의 요소와 B의 요소, C의 요소를 두루두루 살펴본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두루두루 살펴보는 관점, 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진도 지방에 가면 무슨 오일 장터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도에 오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상인들도 오고 동네 농산물도 갖고 와서 할머니들이 팔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니까 진도 오일장은 마치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와 같은 마트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일장은 마켓이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이 오일장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판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마켓의 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선거 때가 되면 유세가 열리는 장소는 오일장이죠. 또 그 동네 사람들이 5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각종 소문이 퍼져나가는 소문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열리는 오일장이라는 것은 선거 유세의 장이기도 하고 남녀가 만나서 각종 소문이 퍼져나가는 소문의 통로이기도 하고 남녀가 만나서 어떤 맞선을 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시골의 오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의 오일장을 이해하려면 어떤 경제적인 역할만 주목하지 말고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면, 예술적인 면을 다 살펴봐야 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원을 가르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장님 코끼리식이라,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끼리가 있을 때 다리만 만진 장님이 코끼리를 정의하라 그러면 뭐 나무 기둥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든가, 뭐 코만 만진 사람이 와서 호수와 같다, 아니면 귀를 만지고 와서 뭐 커다란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치면 그 누구도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죠.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코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등도 만져보고 멀리에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봐서 이 코끼리의 부분을 다 살펴봐야만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총체론적 관점도 그런 것이죠.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을 쪼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시켜서 두루두루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모두를 다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그 사회의 문화를 바라보려면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를 알고자 한다면, 아프리카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인의 눈으로 아프리카의 문화를 바라봐야지 우리의 눈으로 아프리카의 문화를 바라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론적 관점을 듣게 되면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문화를 평가하지 않겠죠. 문화야, 너네 문화는 뭐 우월한 문화야, 열등한 문화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우리는 상대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문화는 발전 단계가 있고 우월한 문화가 있고 열등한 문화가 있다. 그러나 이건 서구 우월주의 산물이다. 비교의 진화론적 관점. 서로 다른 문화 속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비교론적 관점.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부분으로 쪼개지 않고 두루두루 살펴봄으로써 문화를 하나의 전체로서, 총체로서 부분이 아니라 총체로서 바라보려고 한다. 총체론적 관점. 문화를 바라볼 때는 그 사회 구성원이 입장이 되어서 그 사회 문화가 갖는 어떤 고유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문화와 관련되어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이해의 태도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게 있고, 자문화 중심주의.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의 문화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예요?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고, 그렇죠? 다른 문화가 열등하다고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최고고 너희 문화는 뭐 다 열등해, 질이 떨어져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하면 뭐 제주의 시대의 어떤 식민지 종주국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오늘날 서구 사람들의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의 중화사상 같은 것이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이 중화사상, 이 중화주의 같은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게 최고야 이런 입장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회 문화 구성원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할 수가 있겠죠. 뭐 쟤네들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아주 좋다. 맞아,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 그 구성원들을 똘똘 뭉치게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문화 4대주의라는 게 있죠. 문화 4대주의 할 때 이 4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데요. 1사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섬기다 4자라고도 합니다. 섬기다. 그러니까 4대주의라는 말은 큰 것을 섬긴다 이런 얘기니까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동경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보다는 다른 문화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선비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모화사성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을 숭모하는 거죠. 숭배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날 뭐 동남아 사람들의 결혼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서구의 문화에 대해서는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죠. 둘 다 잘못된 태도인데,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문화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문화의 우월하고 열등한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로 말한 거라면 이게 다 진화론적 관점과 이거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 반대로 자신의 문화를 낮추고 다른 문화를 숭배하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하니까, 이 문화 사대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주체성 상실의 우려가 있죠. 반대로 어떤 다른 문화를 도입할 때에는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주체성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죠. 문화 상대주의는 여러분이 이해하셨겠지만 바로 상대론적 관점의 산물이니까 문화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태도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를 볼 때 쟤네들은 열등의 일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환경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떤 역사와 종교 이런 걸 고려해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인정을 하려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죠. 그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니까, 이것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의 태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함정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이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치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라든가 명예살인이라든가 식인의 풍습이라든가 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존재가 있겠지 라고 인정해주다 보면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나치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공간이 달라도 거부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의 존엄함이겠죠. 생명의 존엄함을 해치는 문화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식인과 순장의 풍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사람을 먹었다. 그러면 멸종하지 않으려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 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인 정도를, 아니면 누구를 한 대 때렸다든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윤리적 해이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 해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인정하자. 이게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인데,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정도는, 몇 대 때리는 것 정도는, 뭐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성범죄 정도는 뭐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에서 제대로 된 태도는 무엇인가? 문화 상대주의죠. 문화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바라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 고유성, 이런 것들을 맥락, 이런 걸 이해해 주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문화 이해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 것이 최고고 다른 문화를 업신여기는 태도는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반대로 남의 문화를 너무 섬기고 숭배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테니까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너무 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해주다 보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하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을 우리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하다가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고, 문화 상대주의만이 다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도 우리가 학교 시험이라든가 기타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단원이니까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